무주택자는 사세요.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럼 집값은 언제 떨어지는데? 언제 떨어지는 게 없죠. 네, 계속 오릅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예. 집값은 계속 오른다. 예, 그 예. 말에 뭐 예. 그 의견에 사실 반박하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과연 예. 2021년 지금 예. 이제 집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예. 많은 분들이 그 메시지를 남기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죠. 예. 과거 역사를 보면 예.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다. 그렇죠. 예. 결국에는 우상해 하겠지만 그렇죠.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기로에 와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사지 말라는 분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의 포지셔닝에 따라서 네. 무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 다르고요. 일주택자냐. 또는 일주택자냐 다르고요. 그게 어느 지역에 살 것이냐, 네. 그거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컨비네이션을 되면서 조합을 이루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네. 그 케이스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무조건 오를 거니까 무조건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요. 무조건 떨어질 거니까 파세요라고 얘기할 것도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말장난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정리해서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무주택자면 사세요. 예. 예.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훨씬 큽니다. 네. 미래는 신의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그럼 100% 떨어지면 당신 책임질 거예요. 책임 안 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책임 안 집니다. 그게 아니라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이 훨씬 높은 거고요. IMF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정리하게 되면 집값이 오를 확률이 95%,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5%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KB국민은행이나 그런 데 시세표 나온 거 쭉 한번 더해보세요. 오른 거 몇 퍼센트 올랐어요. 이번 달 쭉 더해가지고 계산기 하고 보면은 신기하게도 오른 걸 다 더하면 95, 떨어진 걸 하게 되면 5 정도의 비율로 되는 거예요. 네. 오를 확률이 네. 떨어질 확률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특히 그런 거는 올해 들어와서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 통화량이 엄청 늘었거든요. 네. 작년 한 해만 28% 정도 통화량이 늘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우리나라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막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네. 미국 집값은 그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네. 프랑스 더 많이 올랐어요. 영국 다 올랐어요. 네. 한국이 가장 적게 오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통계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로 적게 오른 나라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OECD 국가 쭉 하게 되면 28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로 그만큼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거고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올랐다. 그게 바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이거 이제 그 통화량을 급속히 환수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FRB에서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네. 이 돈을 환수하지 않겠느냐.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전체 경제에 따지면 조금밖에 안 와요. 네. 조금밖에 안 합니다. 자,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막 올려, 그 다음에 막 통화 환수에 그러면 집값 잡는데 도움은 되겠죠.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거 하는 동안에 네. 기본적으로 기업들 망하죠. 네. 금융기관 망하죠. 서민의 삶, 자영업자들 망하죠. 다 망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를 전체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계륵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돈이 부동산 시장은 안 가고 딴 데만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죠. 네. 그래서 하는 게 바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슬금슬금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으로 소득이 이쪽으로 이제 이전이 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전체를 보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기획재정부나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이 통화량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망가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화량은 지금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지금보다 통화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값은 예. 언제 떨어지는데요? 언제 떨어지는 게 없죠. 예, 계속 오릅니다. 와, 그럼 저 사람은 무조건 상황이냐. 계속 아까 얘기했잖아요. 짜장면 값이 언제 떨어져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고 돈 가치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집값은 떨어져요. 근데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IMF나 이런 특수한 경우만 있는 거지. IMF 이후로 보면은 지금 작게는 5년에 한 번씩 떨어져요. 그렇죠. 5년에 한 번 떨어져. 근데 아까 2022년 떨어져요, 2023년 떨어져요라는 질문에 그 밑에 깔려있는 베이스는 뭐냐면 지금 50 올라갔으면 50 떨어집니까? 100 올라갔으면 100,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떻게 가냐면 떨어져요. 뭐 아까는 오른다며. 잘 보세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떨어지는 경우가 없는 게 아니에요. 5년에 한 번씩 떨어집니다. 네. 근데 그 떨어지는 폭 보면은 그게 크지가 않은 거죠. 오는 거는 오르는 게 한 95가 오르면은 떨어지는 게 한 5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는 게 19가 올라 떨어지는 게 1, 19 올라 1, 19 올라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언제부터? 옛날부터 쭉 그려보세요. 그 글 갖다 쭉 그려보시면은 이제 KB국민은행 이런 데서 발표하잖아요. 그걸 쭉 그려보면 그런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내가 5% 내리는 거 내립니다. 분명히 내려요. 네. 내리는데 그거 갖다가 그것 때문에 나 지금부터 안 해? 라는 거는 사실 보면 조금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주택자야? 그러면은 집을 사시는 게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나 다주택자야? 그럼 사지 마세요. 그런 거 저는. 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아니 아기곰님 사지 말라고 그러면 아기곰님 말다가 정말 벼락거지 되겠어요. 뭐 누구는 지금 사가지고 계속 오르는데 왜 자꾸만 집 사지 마세요라고 어떤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카톡에 가서 다주택자 한해서 다주택자가 그렇게 항의를 해서 제가 그러다가 욕심 좀 내지 마세요. 나중에 뭐 종부세 많이 나온다고 저한테 징징거리기만 하세요. 가만두나. 제가 이제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세제가 세금 정책이 다주택자한테는 굉장히 역대 어느 정권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불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뭐냐면은 사는 게 투자가 아니에요. 사고, 보유하고, 팔고, 그 다음에 세금 낼 때까지 그거 한 사이클이 투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보유할 때 보유세를 갖다가 낼 때 고통을 안 받는지 또는 이걸 팔 때 양도소득가 과연 얼마나 나올 건지 이런 까지 계산해가지고 내가 현재 투자 대금 해가지고 팔았을 때 과연 수익이 나올 건지 말 건지 이걸 계산할 때 보면은 다주택자는 실익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물론 남는 거에서 내는 거니까 손해는 아니에요. 투자하면 뭐 손해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할 돈 있으면 그거 갖고 주식하시지. 예. 거기서 보면.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는 사고 다주택자는 팔던지 그냥 보유하던지 그냥 더 이상 늘리지 말고 가능하면 저는 팔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파는데 뭐 팔아가지고 뭐 하냐면은 순자산을 지키는 거. 내가 50억을 갖고 있어. 집에다가 내 자산이 50억이 됐어요. 근데 집을 갖다가 10채를 갖고 있어요. 하나 5억, 내 돈에 5억씩 들어가가지고 10채에도 50억 있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 갖다가 좀 주택수를 줄이는 거죠. 주택수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세금은 어디다 붙냐면은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에 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5억원짜리 집을 샀어. 5억원짜리 집을 샀는데 나는 전세를 끼고 샀어요. 4억에 전세를 끼고 나는 1억, 내 돈 1억과 전세금 4억을 돼가지고 5억원짜리 집을 샀어요. 그러면 내 돈은 1억밖에 없잖아요. 1억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세금은 얼마에 붙냐? 5억에 대해서 세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10억이 있어. 그러면 10억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전세를 끼고 하면 10채를 살 수가 있죠. 그럼 난 총자산이 50억이에요. 50억인데 그럼 전세나 종부세는 50억에 딱 나와요. 난 실제로 난 10억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택수를 좀 줄이는 거예요. 그 주택을 뭐 2채를 줄인다던가 3채를 줄인다던가 10채가 아니라 또는 1채를 줄인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1채를 줄였어.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하나를 샀어? 그럼 10억에 대해서는 종부세 안 나와요. 실제로 그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니까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50억 원어치 갖고 있으면 종부세 왕창 나오지만 순자산은 10억인데 총자산은 50억. 재산세 종부세 왕창. 나 순자산 10억인데 총자산도 10억. 종부세 안 나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세금까지 계산해 보면은 순자산은 똑같은 거니까 순자산은 지키고 총자산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다주택자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남은 1주택자는요? 1주택자는 이제 가능하면 갈아타기 하는 게 좋죠. 왜 갈아타기 하냐면은 차별화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주택자 때문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주택자하고 정부의 컨비네이션이에요. 정부가 이제 다주택 하지 마세요라는 거죠. 다주택 하지 마세요를 갖다가 투자하시면서 번역하게 되면 앞으로 시장에서는 차별화가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집이 50억 원어치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10억밖에 없어. 10억밖에 없어요. 왜? 사실은 보면은 4억 끼워가지고 전세 4억 끼우니까 내 돈은 1억 들어가잖아요. 10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종부세 왕창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 겁이 나서 다 팔았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다주택자 하지 말래. 오케이. 다주택자는 적폐 세력이니까 나 다 팔았어. 나 욕먹기 싫어. 다 팔았어요. 그래서 10억이 생겼어요. 10억이 이제 그게 돈이 남았던 안 남았던 10억이 이제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갖고 뭐 할 건지 그 10억 갖고 이제 소고기를 사 먹어야 되나?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실 10억이 그거 갖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럼 그 10억 갖고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사실 노후 대책 때문에 집을 사는 건데 그럼 그거 뭘 해야 되냐면 이 보통 이게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0억 갖고 그 사람 비트코인 같은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부동산 투자했던 사람 부동산 투자를 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10억 갖고 뭘 사냐? 집을 사. 그런데 옛날과 똑같이 1억씩 갖고 10채 사면은 그렇게 하면은 다시 다주택자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면 샀다 팔았다는 돈 만들어가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부에서 주택수를 줄이라. 아, 하나만 사라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만 사. 좋은지. 그러면 아까 10억 중에서 1억 갖고 하나 사면 남을 9억 남죠.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억 갖고 10억짜리 집을 사는 거죠. 1억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택수는 줄어들어도 그러면 비싼 걸 사게 되는 거죠. 싼 거보다. 그렇게 되니까 싼 거를 팔고 비싼 거는 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 압박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파리 조치예요. 현 정부 들어와서 파리 조치입니다. 그래서 파리 조치 후에 이 양극화가 확 벌어졌잖아요. 그게 누가 투기 세력이 그래 정부에서 너 그랬어? 너 한번 혼 좀 놔봐라. 네가 말한 거 혼 좀 놔봐라 가지고 투기꾼도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정부 한번 혼 좀 내려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개인들이 정부에서 우리 사람도 순진하고 착하거든요. 정부 다주택자 하지 말래. 오케이. 막 판 거예요. 그리고 돈 있으니까 어떻게 산 거예요. 뭘 샀어? 뭘 팔았어? 저가주택. 뭘 샀어? 고가주택.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장의 흠인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벌어지니까. 자, 그럼 아까 1주택자 입장에서 봅시다. 그럼 앞으로 오르면은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저가주택이 오른다, 고가주택이 오른다. 고가주택이 오른다. 저가주택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내가 1주택자야. 내가 지금 저가주택이 있어. 그리고 현금이 좀 있어. 그러면 고가주택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는 겁니다. 네, 거기서 바로 이어진 질문이죠. 그럼 당연히 고가주택이라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고가가 아파트가 뭐 비싸게 지어졌다보다는 비싼 동네에 있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잖아요. 어느 지역이 서울에서는 서울과 경기로 한정하겠습니다. 이제 집값이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싼 거는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쵸.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건 싼 이유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비싼 거 사야 되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투자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사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오를 걸 사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제 인터넷 보면은 우리 동네가 더 좋아, 우리 동네가 더 좋아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런 게 많은데. 아,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끝났어야죠. 그 무슨 애들도 아니고, 뭐, 우리 아빠 차가 더 좋아, 우리 엄마가 더 예뻐, 뭐, 그거하고 싸우는 건 똑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더 많이 오를 때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럼 더 많이 오를 때는 어디가 오르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IMF 때부터 이제 공부한 게 그게 뭐냐면은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데, 주택 공급은 적어지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많아. 그러면 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주택 공급은 적고, 주택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런 데 사야 되는 거예요. 어딘데요? 어른 데가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데는 어디냐? 그럼 주택 수요가 왜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집을 왜 사느냐? 직장. 그렇죠. 직장이 일자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여러 가지가 있죠. 새 아파트인지 낡은 아파트인지 뭐 학군인지 뭐 자연환경인지 교통인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일자리예요. 일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이 만약에 평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지방에서 사시는 분인데 평택에 있는 공장에 이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택에 왔어. 그래서 집을 갖다가 어디다 이제 그럼 지방에 살았으니까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제 이사 온 거잖아요. 경기도로 이사 온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동두천이나 의정부에서 내가 집을 얻어? 라면 출퇴근이 불가능하겠죠. 그럼 평택에다가 만약 평택에 살거나 아니면 근처에 뭐 오산에 살거나 뭐 끽해야 이제 동탄까지 가겠죠. 뭐 그 정도에서 집을 얻어야지 전혀 뭐 무슨 연천이라던가 동두천이라던가 여기다 의정부라든가 이런 데다가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직중접의 개념이거든요. 자기가 직장 있는 데다가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그러니까 직장이 있는 데다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그럼 내 직장이 있는 데다 내가 집을 마련하는 게 직주근접이야.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직장이 어디냐면 소백산이에요. 소백산 산꼭대기에 천문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소백산 꼭대기에 천문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아, 나는 소백산 꼭대기는 천문대에서 일하니까 나는 소백산 골짜기에다 내 집을 사야지. 이게 직주근접은 아니죠. 그런데 샀다가 안 오르고 나중에 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지도 못해. 나중에 딴 데 자기가 다른 데로 직장을 딴 데로 옮겨가지고 그거 팔고 나가려면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직주근접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있는 곳과 내 집이 가까운 것. 그게 바로 직주근접이고요. 그 중에서 많이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지역은 일자리가 10만 개야. B라는 지역은 일자리가 5만 개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와, A가 더 저기 2배니까, B 지역보다 2배니까 여기가 더 투자 가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10만 개인데 10년에도 10만 개였어. 그럼 하나도 안 늘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5만 개지만 여기는 옛날에 2만 개였어. 그럼 3만 개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 3만 개가 일자리가 느는 동안에 이 지역 근처에 집을 사서 온다가 전세를 얻어온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난 거죠. 전세를 계속 사게 되면 전세값이 높아지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니까 좋은 거고요. 네. 집을 사서 집을 산다는 건 주택수요가 금방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네. 갖다가 여러분들이 뽑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통계청 들어가면 다 나와요. 통계청 들어가면 일자리가 있어요. 어느 동네, 그러니까 어느 구, 동까지 다 나와요. 네. 어느 동네는 일자리가 몇 개고 어느 동네 일자리. 네. 그러면 지금 현재가가 이제 2019년까지 나왔거든요. 2019년 자료. 그다음에 옛날 거 쭉 찾아보면 2002년도도 있어요. 네. 2002년도 하고 그동안에 얼마 들었냐. 또는 지난 10년 걸 계산을 하면 2009년도 거 찾아보고. 증가율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증가율을 보가지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는 어디냐. 특히 그중에서 최근에 많이 들어가는 데는 어디냐. 네.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보면은 네. 신기하게도 그런 데가 집값이 정말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늘어내도 불구하고 덜 오른 지역이 있으면은 그런 데는 사두면 괜찮은 거죠. 당연히 네. 그 정부에서는 서울이 앞으로도 당연히 핫할 것이고 서울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경기, 인천 여기는 계속 이제 뜨겁게 될 것이는 거는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인서울 할 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서울이 그게 아까 이제 그려보면은요.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세부적인 도시 동까지 나온다 그랬는데 동까지도 말고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이냐 부산이냐 뭐 저기 뭐 대구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서울은 전국 평균 이상으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인구 대비 서울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구 대비 거기는 일자리를 인구로 나누면 이제 한 사람당 몇 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인구 대비해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니까 지역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거에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서울이 주택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의 공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거는 이제 지난 10년간 서울의 정책이 새로 집을 짓지 않는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거는 현 정부 들어와서도 초기까지는 뭐냐면 주택 부족하지 않아. 그거 주택 부족하다는 거는 그 투기꾼이 그냥 하는 뻥이야. 그 집 새로 져봤자 다 투기꾼이 지네들이 분양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지. 그건 뻥이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집 안 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전부터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서울에서는 집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되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고 전국에서 아파트 비중이 그러니까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아파트 비중이 가장 낮은 대도시기도 하고 대도시라는 거는 5대 광역시, 그다음에 이제 서울, 그다음에 뭐 세종, 경기도 이렇게 다 그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이제 농어촌 지역 말고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아파트가 가장 작은 데가 바로 서울이고요. 새 아파트가 가장 적은 데도 서울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수 보면 서울은 떨어지기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은 지역인 거예요. 그럼 서울은 앞으로 계속 오릅니까? 그건 꼭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오르기는 오르는데, 거기보다 투자 가치 있는 거는, 아까 지역별로 서울이 가장 많이 늘었지만,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거기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늘은 데도 있고, 거기보다 더 투자 가치 있는 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걸 조금 이제 좀 다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면 그만큼 손품을 좀 팔아야 되고 그만큼 자기가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찾아내는 거 아니고 자기의 실력으로 찾아내는 게 아니고 우연히 샀는데 올랐다. 그건 여러분한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찾아보시고 좀 엑셀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일자리 말고는 뭐 다른 거는 좀 어떤 걸 신경 써야 될까요? 가장 큰 게 이제 일자리고요.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우리 동네는 일자리가 많이 안 늘어나는데 그럼 이제 그다음 차선이 뭐냐면 보완책이 뭐냐면 교통이에요.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몇 년간 판교 있는 데가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판교 테크노밸리.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분당이 많이 올랐어요. 분당이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제일 집값이 많이 오른 데가 어디예요? 분당입니다. 1위가 분당입니다. 2위가 어디예요? 노원구입니다. 3위가 어디예요? 세종시입니다. 4위가 어디예요? 영등포구입니다. 5위는 어디예요? 그러면 동작구하고 광명시가 일주일 단위로 왔다 갔다 해요. 5위부터는 거기서 한 8위까지 뭐 마포, 동작구,
광명 고개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요새는 덕양구까지 해가지고 한 4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뭐 앞에 근데 분당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그러면 그 분당이 오른 이유는 일자리 증가가 전국에서 제일 빠른 거고요. 그럼 분당만 올랐느냐? 그게 아니라 용인 수지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광교도 많이 올랐어요. 용인 수지하고 분당하고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게 같은 세트예요. 뭐 신분당서로 묶여 있잖아요. 용인 수지 가면은 용인은 일자리가 굉장히 적은 동네예요. 예, 전국 평균보다 훨씬 적고 서울시 경기도 평균보다 훨씬 작은 지역이에요. 근데 용인 수지 많이 올랐어. 왜? 용인 수지에서는 일자리가 없지만은 신분당선을 타게 되면 평균 택배로비가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 분당보다 집값이 엄청 싸단 말이에요. 용인 수지가. 그러니까 분당에 집을 못 사는 사람 또는 분당에 집이 비싸다고 안 사는 사람들은 용인 수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오르는 거고요. 조금만 더 밑으로 가면 광교. 광교는 거기다가 또 새 아파트까지래. 요새 새 아파트 인기가 좋으니까 광교 그러니까 막 몇 억씩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그게 같은 세트로 묶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 아까 직주 근접 지역이라고 아까 제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을 직주 근접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직주 근접 지역이 아니더라도 직주 근접 지역과 이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그게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 지금보다는 미래 더 좋아질 거. 그래서 GTX로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GTX가 지금 A, C, D까지 4개가 발표됐죠. 그 중에서 A, B, C, D 물론 없던 거 중에서 없던 거보다 있는 게 더 좋아요. 근데 A, B, C, D 중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다는 게 뭐냐면 좋은 GTX가 있고 그냥 그저 그런 GTX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 그러니까 GTX 라인을 쭉 보시고 거기서 일자리 그걸 쭉 정리해 보세요. 아까 통계청 가면 그 지역별로 일자리가 몇 개는 거죠. 그게 지나가면서 GTX A 라인이 지나가는데 일자리가 몇 개가 있는지, GTX B 라인 지나가는데 일자리가 몇 개가 있는지, GTX C 라인이 지나가면서 일자리가 몇 개 있는지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왜 김포 분들이 막 요즘에 이제 뭐 김부선이라 그래가지고 김포 부산이 아니라 부천입니다. 제가 부산이라고 그랬는데 부산이 아니라 부천이에요. 김포 이쪽에서 뭐 김부선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데모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삭발하시고 그러는데 왜 그분들이 부천까지 가면 어때서? 부천 좋은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화를 내시고 왜 잠깐만 강남까지 연결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강남 가가지고 좀 뭐 쇼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강남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쪽까지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김포는 강남보다 집값이 싸기 때문에 집값이 훨씬 싸죠. 그러니까 강남 들어가서 살 수는 없어도 내가 강남까지 출퇴근은 편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GTX-D가 이제 강남까지 연결되기는 조금 어렵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강력히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어떤 노선이 생길 때 일자리가 많은 데까지 가는 노선이 우리 동네에 생긴다. 그건 굉장한 호재가 되는 거고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그 4개 노선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타기 좋은 노선인가요? 지금은 뭐 GTX A가 가장 좋죠. GTX A는 이제 그걸 관통을 하니까요. 결국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일자리, 교통, 그다음에 거기서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교육, 인프라 이게 제일 잘 돼 있는 데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알고 있는 이제 강남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싸죠. 비싸죠. 이제 또 어떤 분들을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뭐 김훈민 씨가 톨톨톨 떨으면 강남에 하나 살 텐데 지금부터 살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른데 연끌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빚까지 다 해가지고 강남에 살까요? 그럼 저는 말려요. 왜요? 말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그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투자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투자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데를 사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오를 때를 사는 겁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물론 이제 기준이 언제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2017년 5월부터 지금 현재 보면은 2021년 6월까지 왜냐면 이 유튜브를 나중에 보실 분도 있으니까 2021년 6월까지 기준을 할 때 아까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이제 분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강남은 얼마냐면은 강남은 몇 번째로 오냐? 21번째예요. 분당이 훨씬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 강남은 21번째고요. 근데 수익률을 보면 더 차이가 나요. 수익률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부동산이 주식보다 투자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주식을 샀어. 내가 5만 원짜리 주식을 사가지고 6만 원이 됐어. 그러면 상승률이 20%일 거 아니에요. 수익률 얼마야? 똑같이 20%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 근데 6억 원이 됐어. 그럼 상승률 분명히 20%예요. 5억에서 6억. 그런데 수익률은 그게 아니에요. 수익은 내가 5억 원짜리 샀는데
전세를 4억 원 끼고 샀어. 그럼 내 돈 1억밖에 안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예요. 1억 원 들어갔는데 내가 1억 원 올랐으니까 수익률은 100%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는, 주택 투자는 이 수익률이 상승률보다 커요. 네, 큽니다. 그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거든요. 레버리지 효과라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 전세가 비율을 같이 계산해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아까 분당이 그러면 수익률이 1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또 전세가 비율이 더 높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분당은 한 3위 정도 되고요. 아까 그 강남은 몇입니까? 강남은 46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억 갖고 투자했을 때 강남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뒀을 때가 45개 지역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남은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좀 힘들 테니까. 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투자하시는 분은 이제 강남이 약간 신문제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강남에 집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신문제 때문에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약간 영끌해서 하시는 분한테 조금 제가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약간 이제 기를 약간 죽일 필요가 조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너무 기가 살아가지고 막 여태까지 성공이 세상의 전부인 알고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뭐 영끌에 들어갈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아까 이제 그 수익률 얘기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 뭐냐면 강남에 집 있는 사람이 강남에만 집 있는 게 아니다. 강남에도 집 있는 사람이지 강남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끌에서 들어가면은 아마 소득의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약간 약간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재테크를 왜 해?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행복한 게 아니라 재테크를 했는데 오히려 막 비교가 돼 이러면 더 저거 하는 거니까 그보다는 강남보다 훨씬 더 오를 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지역을 이렇게 좀 그분의 자산에 만들어 이제 추천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가는 거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투자처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런 건 없어요. 자기한테 가장 맞는 거 그랬다가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강남은 상징성은 있어도 가장 좋은 투자처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래도 강남을 대체하는 지역은 나오긴 힘든 거겠죠, 근데 수익률 측면에서 지금으로서는 없죠. 네,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 강남에 집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1998년부터 강남에 집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98년부터 집이 있고 지금까지 뭐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20몇 년 동안 강남에 있었어요. 그럼 근데 왜 강남에서 그렇게 폄하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남에 집이 있으니까 내 거 얼마 올라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기자분들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집 몇 채예요? 그러면 제가 정확히 말씀 안 드려도 뭐 좀 몇 개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서 가장 실패한 투자가 뭐예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요? 실패하는 것 자체가 또 뭐잖아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요? 수익률 측면에서요. 그러면 저는 강남 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속을 보면 이제 저놈이 뭐 지금 장난하나? 지금 강남이 얼마나 올랐는데 투자금 대비해서 적게 올랐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아주 옛날에 투자했으니까 그때 생각하게 하면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랐지만 지금 새로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강남은 꼭 좋은 투자처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장 맞는 데다가 투자하는 게 본인의 자산 수준이나 본인의 소득 수준, 그 세금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맞서가지고 가장 자기에 맞는 투자의 전략을 짜는 게 이 재테크에서는 그 왕도예요. 그럼 부동산을 이제 시기 선택에서는 이제 어쨌든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도 말씀해 주셨다면 그 지역 안에는 수많은 이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요즘 또 많은 분들은 뭐 신축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냥 신축에 들어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구축이라도 뭐 투자 가능성이 있으면 그쪽에 들어가는 게 나은 건지. 빌라 이런 거보다는 아파트를 사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빌라 갖고 계신 분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또는 빌라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막 저를 역적처럼 생각하겠죠. 저놈은 저거 아파트만 뭐 좋고 뭐 빌라는 나쁘고 폄하한다는데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투자 여러분 공부하면서 통계를 반드시 찾아보세요. 통계를 왜 찾아보냐면은 내 친구가 그러는데 내 친구가 그는 한 사람의 케이스예요. 통과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케이스를 갖다가 또는 상당한 큰 샘플을 갖다가 모아놔가지고 그게 바로 결과치가 바로 통계거든요. 그렇죠.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가지고 무슨 소리야? 내 친구 지금 빌라 투자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뭐 아기고 말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고 쪽박 산 사람도 있고 그 통계를 내 가지고 평균치를 갖다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KB 국민은행 들어가서 시세표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거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 겁니까?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국민은행에 물어보시든지 그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시고요. 자,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면은
KB 국민은행 그 통계가 1986년 1월부터 시작했어요.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1986년도에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82년입니다. 아, 그래, 다행이시네. 86년 1월부터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보면은 86년 1월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에 이게 통계가 시작됐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값 오르는 거, 네. 그다음에 서울에 아까 빌라값 오르는 거, 그게 쫙 나와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광역시 중에서 제일 적게 오른 데가 이제 광주광역시예요. 네. 호남에 있는 광주광역시인데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일단 광주광역시 보면은 아파트 값도 서울보다 적게 오르고요. 그다음에 빌라 값도 서울보다 적게 올라요. 그러면 서울에 거품 있고 광주는 저평가된 겁니다. 그건 아니고 전세값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서울의 전세값이 아파트 전세값이든 빌라 전세값이 이 광주의 전세값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 얘기는 무슨냐면 서울은 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었고 광주는 그보다 주택 수요가 적게 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칼로 탁 자르듯이 얘기하면은 서울은 광주보다 입지가 좋은 데다. 네. 그러니까 두 지역만 보면 서울은 입지가 좋은 거고 광주광역시는 입지가 서울보다 떨어지는 데다라고 이게 딱 그렇죠. 무자르듯이 얘기하면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실은 그건 또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단순히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예요? 네. 그러면 아까 서울의 빌라 상승률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상승률 보면은 아파트 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입지가 좋은 곳에 빌라보다 입지가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나는 입지가 좋은 거에 아파트 네. 살 돈은 돈이 있어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돈이 적어요. 돈이 적어가지고 입지가 좋은데 빌라를 사거나 입지가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사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좋아요? 라고 하면 통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에서는 입지가 떨어진 곳이라도 아파트를 사세요라고 통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통계 분석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반대 경우를 해가지고 수익 본 사람도 있겠죠. 네. 10명 중에 1명. 네. 근데 나머지 9명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한 게 맞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기서 그러면 새 아파트, 요즘 새 아파트 인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새 아파트 사는 게 가장 우선인가? 아니에요. 그것도 첫 번째 달라요. 그것도 우리가 보면은 부동산은 첫 번째도 입지, 둘째도 있지, 세 번째도 있지, 이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2007년도에 분양가보다 지금 시세가 아직도 회복 못한 데가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어요. 옛날에 8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한 5억 몇 천에 막 거래되고 6억, 지금 최근에 올랐다 6억. 옛날에 8억에 분양했는데 지금도 6억에 거래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공통점 새 아파트였다.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지금은 낡은 아파트잖아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분양할 때 새 아파트였잖아요. 그 당시 새 아파트였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역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대형 아파트였다. 대형 아파트고 그다음에 새 아파트는 네. 오르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 지역에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지가 못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새 아파트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같은 지역이야. 근데 같은 가격이야. 그럼 당연히 새 아파트 사야죠. 왜 낡은 아파트들 고생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격차가 새 아파트 이만큼이고 낡은 아파트 이만큼이야. 그러면은 입지까지 감안하면 낡은 아파트 사는 것도 네.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낡은 아파트는 부차적인 이슈이지 입지가 좋으냐 떨어지냐 그게 압도적으로 네. 더 우선하는 선택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실수요자 네. 분들이 내 집 마련 쉽게 하지 못한 이유는 선생님 뭐라고 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집을 안 샀다고 그러는 거는 네. 만약에 이제 그분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샀다는 걸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돈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안 샀다는 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봤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부정적인 이제 인풋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는 집값이 이제 그거 결과로 집값이 너무 비싸다. 또는 네. 집값이 떨어질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못 사는 경우인데 네.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면 그분이 살 거냐? 절대 안 산다는 거죠.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집값이 싸지면 사람들이 사야 되잖아요. 투자라는 건 뭐든지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게임인데 그렇죠. 쌀 때는 사람들이 잘 안 사요. 비싸면 사람들이 관심 써가지고 그렇죠. 공포감 때문에도 그렇고 기대감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야 돼.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런 거죠. 거기서 보면 비트코인도 보세요. 비트코인도 보면은 쫙 오르다가 주춤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는 확 줄고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네. 연초만 하더라도 막 주식이 올랐다가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도 막 하다가 주춤한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이 그다음에 떠서 그런 거예요. 연초에는 주식이 막 하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이 비트코인 가니까 또 여기서 준 거고 비트코인이 요새 또 안 오르니까 또 관심이 빠진 거죠. 그러면 그 돈이 이제 주식으로 갈 건지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이제 따져봐야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를 때만 관심이 막 있어요. 떨어질 때는 사실 떨어질 때 사야 되거든요. 근데 오를 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투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치인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집값이 비싸서 안 산다고 그러지만 과거를 쭉 보세요. 과거를 쫙 보면은 자가 보유율,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보유를 보면은 집값이 비쌀 때 자가 보유율이 높아져요. 집값이 싸면 자가 보유율이 낮아져요. 신기하죠? 집값이 쌀 때 자기 집을 막 사야 되잖아요. 무주택자들이, 실수요자들이. 그럼 자가 보유율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안 사고 집값이 비쌀 때 이게 높아져요. 그게 아주 신기합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그거는 구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그게 다 연도별로 있거든요. 그걸 예쁘게 하나의 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책이나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런 걸 쭉 보여드리는 거고 국토교통부 이런 데 가면 하나하나의 통계가 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신기하게 집값이 비쌀 때는 사람들이 막 집을 사는데 집값이 쌀 때는 집을 안 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지금 벌써 집을 샀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아까 이제 당장 자기가 살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 거고 집값이 떨어지면은 왜 지금 사? 이제 이렇게 더 떨어질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